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입니다. 예, 우리가 저저번 주 이제 하다가 우리가 못했죠? 저번 주인가? 네. 예, 저번 주입니다. 예, 저번 주에 우리 인천지사장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지사장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그랬었죠. 네. 우선 바로 인사 한 번씩 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지사 김국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새 그냥 공사를 한다고 엄청 피곤해요, 진짜로, 지금도. 지금 눈꺼풀이 네네. 축 처졌어요. 네. 지금 아직도 공사가 지금 거의. 진행 중인데. 네, 저희가 지금 협회장님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분주하게 정리를 아직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지 내일 또 행사를 하고 내일 또 촬영이 와요. 또 방송국 촬영도 있으니까 좀. 근데 몸이 그냥 약간 지금도 몸살기가 살짝 있네. 잠바를 껴 입으시고 지금 움츠러 계시죠. 맞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좀 잠이 깨가지고요. 지금 졸린 상태로 지금 비몽사몽 지금 방송을 하려고 네,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맞아. 나도 부쩍 눈이 감기네. 네. 그런데 아침에 또 오는 길에 팟빵에다가 또 댓글 얘기도 살짝 보다가 이제 자세히 못 봤는데요. 네. 지하철에서 잠깐 보고요. 네, 그랬던 거. 나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부산지사장이 우리 밴드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무슨 일인가 하고. 팟빵에 엄청난 일이 있대요. 저도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복잡하고 자세히 볼 틈 없이 이제 또 네. 사무실 와 보니까 또 이제 한참 인테리어 공사에 짐 좀 조금 도와드리고 또 아침도 굶고 나와서 부랴부랴 또 조금 아침 안 먹었었어? 네, 안 먹었어요. 좀 어지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가 공사를 저번 주 토요일 날 철거를 했어요. 그냥 순식간에 왜냐면 내일이 토요일 날 우리 소금쟁이 1차 모임인데 매번 웨딩홀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래도 한 7, 80명까지는 여기서 강의도 하고 경연도 하고 뷔페도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려면 공간이 다름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던 사무실 방을 없애버리고 저쪽을 강의장으로 터버린 거예요. 벽이 전부 다 보라색 계통이네요. 내가 골랐지. 원래 이게 보라가 이게 여성 액세서리 가게? 그런데 보라색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깔끔하고 그 강의장 문 앞에도 보라색으로 해놨잖아. 네, 좀 안정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가 처음 나온 거야. 지금 이 인테리어 네. 구조가 지금 협회장님께서는 좀 네. 마음에 드신가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제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꼭 이렇게 이제 나름 그 구성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만족도는 떨어져요. 근데 이제 지금이 최초로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 구조가 그래도 너무 즐거워. 구조가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인테리어도 해보고 저렇게 하지 좀 작은 평수였다면은 또 이렇게도 또 구조 조정을 안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까지 좀 참아야 되고 이제 다른 지사장들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제 독채형으로 자기들이 이제 한 채씩만 이렇게 사서 한 4, 5층짜리 건물 가지고 밑에서는 이제 영업도 하고 그다음 이제 높은 데서 교육장하고 자기 사장실 두고 그렇게 될 때가 온다니까. 내가 처음에 지하에서 시작한 게 32살인가 돼요. 100에 100짜리 내가 늘 얘기했잖아. 지하의 얘기는 지금 내 예전부터. 지금 내 사장실이 옛날 지하 사무실보다 커. 여기에서 6명이 있었다니까. 다른 청취자분들도 시작할 때 지하 얘기는 많이 듣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경매를 업으로 한 게 32살이니까 지금 내가 46이란 말이에요. 금년이 14년 만에 된 거고 내가 이 건물을 산 게 3년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1년 만에 자기 건물을 사서 사옥으로 쓴 거지. 11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단위로 강산이 변한다더니 딱 10년 넘으니까 뭐가 진짜로 바뀌어요. 변했네요. 나는 전에는 이제 내 건물들이 이제 따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은 또 이게 사업이라는 건 지하철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장소적 측면 때문에 이제 새를 들어 살았었는데 이제 자기 건물에서 살면서는 확실히 이제 프라이드가 생겨요. 네. 근데 내가 봐서는 그 다른 지사장들도 나는 10년 걸렸으니까 본인들은 5년, 6년 걸리면 돼. 그런다고. 경매를 시작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뭐 1년 안에나 몇 달 안에 이렇게 대박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고수로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한 10여 년 정도 10년 해야죠. 걸리니까 경매를 시작하더라도 뭐 돈 번다 그러면은 뭐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기대할 게 아니고 이렇게 당연하죠. 고수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꾸준히 해야 이렇게 변화가 생기듯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조급증 없이 차근차근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다리가 절려가지고 지금 주무르고 있습니다. 다리가 절리는 게 아니고 저리는 네, 거지. 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야 절약 좀 해라. 절약인데 우리가 전략 좀 해라 그러면 그 전술 전략할 때 전략이야. 발음이 전략 좀 해라 그런다고. 근데 절약한다 그러잖아. 아휴, 그지? 네. 찌릿찌릿 지금. 꿈은 꾼다는데 꿈을 낀다라고 얘기하지. 방구를 낀다는데 그런다고. 어?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실은 내일 그것 때문에 인테리어를 결정하고 오늘 오전부터 가구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사장실을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이제 막 앉은 거죠. 분위기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너무. 그럼 그리고, 내일 네. 방송은 그럼 몇 시에나 오는 거예요? 3시까지 온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일단 오전에 일찍 모이는 걸로. 했죠. 당연하죠. 미리 와서 우리 또 바뀌었으니까 감상도 좀 하고, 아니, 둘의 차원에서 뭐 화분은 좀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화분 생각도 안 했지. 서진 안 하고 씨는 있었어요. 사무총장이잖아. 네. 그래서 준비해야죠. 미리 해서 준비해야지. 그래도 둘의 모임으로 딱 이렇게. 그래서 나름 재오픈이잖아, 인테리어 했으니까. 저는 오늘 그 인테리어 중에 바뀐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 원두를 내려서 오케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네. 바가 마련돼 있다는 거. 저게 이제 사실은 이제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믹스보다는 사실은 저렇게 자판기. 원래는 이제 믹스 자판기가 큰 게 있었잖아요, 밖에.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바 형태로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이제 기계가 한 150 정도 돼요. 저것도 조그맣지만. 그래서 고품질의 원두로. 그 정도는 마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죠. 오늘 진하던데요? 찌라는 걸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에스프레소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우리 카페나 이런 데 올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정말 피곤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주부터 약속해 왔던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임대사업에 대한 어떤 절차, 그 다음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이죠. 네. 예, 그 다음에 매매사업을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만간 이제 대화를 나눌 건데, 그 전에, 원래 이제 오전에 그 팟빵을 보셨죠? 네. 예. 그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이제 그 자칭 전문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떠드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제 정말 피곤했거든? 밤에 이게 바닥 왁싱하는 작업까지 보고 갔는데, 소변이 마려운데도 이 인간이 나 소변 보고 올 때 또 글 쓸까봐 내가 안 가고 12시 10분, 20분까지 버텼다니까? 근데 이게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그거를 내가 냅둘 수도 없는 거잖아. 아니, 자기 원문을 다 지워서. 지금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내가 쓴 글만 볼 건데. 이 사람의 특징은 그거야. 5% 자칭 전문가들도 연간 뭐라고 해야 되나. 금리를 5% 준다고 해도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10%를 준다고 약속을 한 CF를 찍어서 뿌리느냐 이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생각해? 10%. 10%만 보면. 10%만 굉장히 센 거 맞아요? 센 거는 맞습니다. 센 거는 맞죠. 그래, 센 거는 맞는데, 우리는 세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못하겠어, 나도. 내가, 왜 10%씩 주냐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시면은, 제가 쓴 글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10%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10%를,
이제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10%는 센 거 맞아요. 그죠? 네. 요즘에 또 금리가 2% 이하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2%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수신 금리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 거의 1%대 네.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8배, 9배쯤 돼버리는 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얘는 이제 눈깔이 뒤집힌 거지. 이게 가짜 아니냐. 그러면 내가 내 이름 걸고 그걸 가짜로 해가지고 사기치게 생겼어, 방송에다가.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일으키는 사업이 얼만데 지금 이런, 내가 약속을 하면 나는 지키는 거고, 안 지키면 법적인 책임지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뭐 10%가 많네, 적네, 그럼 지가 그게 많으면 돈을 투자하든가. 그러면 되잖아. 근데 왜 내가 써놨냐면, 우리 PT들이 솔직히 골수분자들이 좀 PT고, PT 중에 또 골수분자가 소금쟁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그 중에 PT들이 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소액으로 그 10%는 커녕 막 어떤 경우는 30%씩 수익을 보잖아요. 네, 실제로. 그럼 맞잖아요. 그 월세 수입을 보면은 실제로 한 5, 600 정도 투자돼서 한 30씩 벌어버리기도 해. 그렇죠. 그런 물건 사기도 하잖아. 네. 사기.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500을 투자해서 1년에 360을 벌어버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수익률이 70%에 해당해. 57에 35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산 경험이 있거나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소금쟁이야. 그러니까 소금쟁이를 꼬셔가지고 이 물건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려면 이게 무슨 5% 준다고 하면 애들 장난하냐는 소리 나온단 말이야. 자기들 눈에 실력 성이 있는 안 차잖아.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PT를 하는데.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말은 그거야.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경매 문외한의 초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투자는 소금쟁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금쟁이들은 PT가 속해 있고 또 소금쟁이 경연대회를 할 거고 이 사람들은 10% 20%는 사실 돈이 아닌 입장인 실력가들이거든. 사실 교육을 받은 입장이고. 그렇죠. 교육을 그다음에 받으니까. 스스로 조사를 해보고. 그렇죠. 판단이 된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수익률이나 그런 뭐 그 수요층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달아서 했는데 초보자입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라는 이름을 달고 질문을 하면 그렇죠. 참 좋겠는데 좀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또 다시 말해서는 또 진정으로 조금 염려스러워서 좀 걱정 어린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걸로 그럼 이렇게 약 올리는 알고 거야. 다른 사이트 팟빵에도 가니까 막 거기에도 시비 걸고 그러냐 또 막. 그러니까 뭔가 그 나름 써놨어. 나보다 당신보다 경매 더 많이 한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또 썼어. 이 사람은 자기도 유명하대. 이름을 까고 그래요? 싶지만 못 간대 지금은. 이름을 안 밝혔네? 당연하지. 이런 주제가 이름 까겠어. 또 다른 그 닉네임으로 또 장난칠 거야. 근데 이제 IP 추적 뭐 이런 거를 이제 안 그래도 의뢰를 해놓긴 했어요. 한번 정말 된통 걸리면은 재산을 거덜내 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1년 한 2천만 원 정도나 한 1,000만 원 받고 대법까지 끌고 가면은 한 5년 지쳐 죽는 거지. 그러니까 심심한데 한번 그렇게 해볼까 싶다가도 인테리어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런데 막판에 또 잘자 친구야 그런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친구야 그러면은 난 친구야 그러니까 국동이하고 광호 생각나더라. 친구야 그러잖아. 근데 그 짚은 그 위치도 달라요. 네, 사진도 그래서 그 사진 얘기요. 네. 풀이 무성하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갔다 온 입장에서 풀이 없는데 지도 위치가 전혀 틀리고. 네, 근데 지도 위치를 보니까 우리가 있었던 집하고 거리가 먼 딴 거를 했다가 이제 우리 건물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꿨어. 지가 지금 찍어놓은 사진 보면 우리 방향이 아니잖아요. 남쪽으로 향해 있어. 빨간 게 남쪽이요. 근데 이제 내가 뭐라고 지도도 야 그런데 나 처음 본 동네다 이 자식아 해놨더니 근데 돌려서 찍었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요 앞에 필지가 267평이에요. 우리 모텔도 267평. 동일하게 잘랐어. 이게 이제 천안 아산 지역에서 여기를 관광 온천 단지로 하면서 이 대지를 이렇게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걸 267평을 산 사람이 어떤 집은 모텔을 만들었고
요 우리 그 모텔의 앞쪽에 있는 이 땅은 지금 공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거기는 많이 나고. 풀 나지 그러면. 남의 땅에 풀 나라 뭐 감나라. 저희 위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위치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땅은 267평에 모텔을 지었는데 풀이 나면 화분에 나지. 그러니까 사진 방향도 남의 땅 찍는 걸 보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지. 그냥 로드뷰 보고 그냥 짓거린 거야. 뭐 또 20억짜리가 6억이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의심스럽고 또 그렇지. 사회가 또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것도 같고 또 뭐 관광이 또 그런 노인들 층으로만 생각해서 한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입장이 온천 그러니까 노인만 생각하나 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문제가 되고 좀 명확한 자료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밑도 끝도 없이 자료가 먼저 제시하는 자료도 조금 틀리니까 좀 맞대응하기도 그러니까 너무 수준 이하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 소금 모텔을 그 지목을 했냐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한 지 6개월 됐죠. 네. 6개월 넘게 됐었고 내가 이거를 정말로 이제 탐을 냈었죠. 원래는 이제 대전 지방법원 앞에 있는 지하에 있었죠. 그 변호사회가 그렇죠. 내가 매번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아쉬워. 그거를 우리가 잡았어야 됐는데 못했다가 아쉽다가 이제 이 소금 모텔을 발견한 게 6개월쯤 만에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 경우를 보면은 여기는 워터파크가 있을 때는 제발 사람 인원수 좀 정해서 받아요. 물이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할 정도로 여기가 드글드글거리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드글드글했었던 거예요. 저번 주에 드글드글해. 저희 그 장모님 올라오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네. 온천을. 그런데 오히려 그 버르신 분들이 별로 없고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온천 그러면 그냥 워터파크인데 온천 물을 돌리는 거야. 온천 그러면 영감님, 할머님을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그거야. 여기까지 전철 타고 어떤 할머니가 그 노인분이 가냐라는 거야. 왜 아산 스파비스가 할 고민을 지가 해? 아산 스파비스의 회장이 고민할 일이지. 우리 왜 온천집에 이렇게 산님이 안 오냐? 의외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는 앉아서 천재야. 내가 그래서 당신이 천재냐 그랬더니 천재라고 인정을 하던데? 자기는 천재래. 자기는 전문가고 천재 맞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전문가 맞습니다잖아. 그래서 자기 노인들의 소비 성향과 지갑이 얼마나 얇은데 네. 누가 온천을 요즘에 가냐라는 거야. 누가 가냐? 여기 조금만 인터넷을 쳐봐도 이 온천단지 쪽은 사람이 많아요. 평상시도 가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는 모텔들 같은 경우는 온천 옆에 있으니까 온천 손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여기에는 가보면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때 가봤었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 사장이 한 명 있고 여기는 온천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옆에 있는 현대하고 삼성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달방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 게 또 이제 사업에 대한 제기가 있으니까 또 모든 걸 다 지금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는 다 오픈할 입장이니까. 수는 없죠. 예, 지금 그런 입장이 달방도 쓰고 달방이 보통 50만 원씩 해. 사실 그리고 노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예, 맞아. 오히려 돈을 저런 곳 건강 쪽에서는 많이 쓰시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여기가 아무래도 낮에는 이제 대실이 좀 있어요. 대실이 있게끔 또 영업을 해야 되고 어느 모텔이 예를 들면 줄 지어서 10개가 있다고 해서 10개가 다 잘 될 리는 없죠. 그렇죠.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망하진 않죠. 예를 들면은 2천 벌 걸 1,000만 원 버는 거지. 뭐 한 매출이 2천 여기 보면 작은 모텔들은 매출이 2천대를 왔다 갔다 해요. 2천 밑으로는 없어. 내가 이 전체에 모텔이 지금 매매로 나온 게 한 3개, 4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거를 우리 그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다른 그 회사 우리 회사에 이제 그 모텔을 운영한다라는 그 회사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모텔 조사를 다 했어요. 그 아산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모텔을 다 전수 조사를 했어. 그렇죠. 그때 한번 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시내 쪽에서 매출액 대비 막 30억씩 하는 거야. 매출이 한 3천 나오면은 30억으로 내놨대. 그래서 너무 풍이 좀 센데. 근데 예를 들면 이 온천 단지에서는 그렇게 풍이 안 세더라고. 매출 3천 전후 딱 하면은 한 17억, 18억 선에 형성돼 있고 어떤 사람 22억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흥정하면서 몇 억 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금액이 크니까 그럼.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도 규모면은 18억대는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시큼한 게 진짜 누가 딱 봐도 허름한 게 12억, 13억에 지금 매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매출을 2천대. 근데 그 정도인데 이거는 매출을 속일 수가 없는 게 부가가치 신고 금액을 내요. 카드 낸 거 있잖아. 네네. 우리가 카드로 긁은 것만 2천이라면 현금은 더 있겠지. 더 있겠죠. 네, 더 있어. 네, 현금도 또 카드가 있어도 현금을 많이 그렇지. 쓰시니까. 그걸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은 이제 주로 현금보다는 카드 매출이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국세청 신고 자료를 해요. 이런 수익성 어떤 여관이나 뭐 이런 등등등은 통상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좀 봅시다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매수 의사를 밝히면 장부를 공개해. 그렇죠, 공개.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럼, 요걸 내가 인수했을 때 연 얼마 벌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추정이 되는 거죠. 잘 되는 놈은 한 3, 4천 매출이 있고, 자기가 한 2천 이상 가져가고, 2천원 몇 배. 못 되는 놈은 한 1,000만원 벌어요. 통상. 이 지역이. 그러니까 망하진 않아. 아무리 못해도 500은 벌어. 사실 또 운영상의 문제죠. 운영을 또 직접 챙기실 거니까 잘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이거를 전략을 세워서 아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부터 다 이렇게 리스트를 업을 해서 대학가에 보면은 그냥 방 2개, 3개 해가지고 과대에 있는 애들 놀러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가 가까워. 근데 이제 이분 또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이게 한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조금은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준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근데 건데 경매를 아는 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좀 근거가 될 만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좀 질의를 해주면 또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에만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벌써 지워버렸기 때문에 네, 다 보지 못한 내용을 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기 이제 때문에. 이런 거야. 얘가 근거 주장한 거는 10% 너무 세다. 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20억짜리를 어떻게 6억에 사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하수요라고 짓거리는 거지. 내가 그렇지만 지사장들은 이거 다 알잖아. 네, 알고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하는지. 네.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내가 매매한 줄 알더라고. 근데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할 수는 없어, 절대로. 근데 매매를 했다면 의심을 할 만하지. 20억짜리를 어떻게 6억은 매매해? 그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도 자기 돈 욕심이 있을 것인데, 이건 매매가 아닌, 경매나 공매에 속해 있는 거죠. 예. 경매나 공매잖아. 뭐 얘기하셨네. 아니야, 이거 그냥 경매 공매지. 우리는 이런 거니까. 경매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걸 매수하기 전에, 작년도에 이 지역에서 여관이 2개인가 3개 경매로 진행된 적이 네, 있어요. 그랬었죠. 봤죠? 네. 제가 자료로도 그때 갖고 있었는데, 요거보다 좀 못한 게 낙찰가가 17억, 15억에 된 사례가 하나 있고, 더 썰렁한 게 한 7억 5천에 유치권 신고 몇 억 돼 있는 거가 7억 5천에 해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나는 이렇게 매출 떠나서, 한 18억, 20억짜리를 6억에 계약을 했으니, 당연히 이자를 주고서도 나무니 투자를 내가 하는 것이지. 얘는 그러대. 회장쯤 되는 사람이 3, 4억도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럼 이건희는 왜 대출 받냐? 그잖아. 사업이라는 거, 이건 사업인 거지. 그리고 소금쟁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러 짝에서 유치를 해서 참여의 공간을 늘려야 되는 게 사업적 전략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딱 보면은, 얘는 회사가 없는 놈이다. 회사 운영 경험이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거. 그래서 회사가 없는 일개인인데, 로드뷰 보고, 아까 온천은, 이렇게 노인들이 안 올 거고, 소비가 위축되고, 앞으로 경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다른 그 리조트에 가서도 똑같이 하는 소리지. 앞으로 소비가 위축이 될 거니까 매출이 줄다 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매출 줄어도 1,000만 원 벌어. 걱정하지 마라잉.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점 중에 하나는, 주차장을 로드뷰로 보니까 좁더라. 참고로 이 땅은요, 267평입니다. 대지 평수가. 그리고 건평이 750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이죠. 그렇죠. 네, 요게 이 지역의 수십 개 모텔 중에서 가장 튼튼하게 지었다라고 인근 그 상인들이 진술을 했어요. 가장 큰 이점이죠. 네.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그랬나요? 네. 쟤는 이제 로드뷰에 보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볼 능력은 안 되나 봐.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 옆에 지나가거든. 그렇죠. 옆에 나오지 끼고 않나? 있잖아요. 끼고 있지. 그러니까 그 능력도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주차장도 딱 보니까 몇 대 안 되던데 10대도 안 되던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가 미련한 게 객실이 49개인데 주차장 10대 안 되게 해놓을까? 되죠. 주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수준 이하의 어떤 그 능력인 거죠. 추리 능력도 안 되는 근데 애인 거야. 그 건축법에도 그렇게 당연하지. 주차장이 있어야지 건물이 지어지죠. 맞아. 기본적인 상식이죠. 딱 주차장이 건물이 그 정도 있으면 안 크면은 야 이거 주차장은 어디 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는 거지. 주차대수 어떤 타가구 상장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뭐 10세대만 되기만 해도 주차장은 필수적인데 허가가 아예 안 나오는데 허가가 전혀 안 나겠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지하층 전체가 주차장이잖아요. 네, 다 넓죠. 그거 가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참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이 해야 되는데 이 놈이 쓴 글을 보고 또 누군가는 의혹을 가질까봐 내가 진짜 어제 소변을 못 보고 했다니까. 샤워한 게 1시야. 네. 이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또 이제 그 졸려. 소금쟁이 그 회원들이 또 그 경매를 좀 이미 수준급에 있으신 분들이 또 검증을 하면서 그쵸. 가기 때문에 네, 많이 염려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후로도 뭐 또 의견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분이 98년도에 그 여기에 집을 지었대요. 이 모텔을. 근데 그 당시에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때 대출이 13억 얼마였대요. 한참 잘 나갔었잖아요. 네, 잘 나왔어. 소문이 많이 나있던데. 그리고 금리가 셌어도 단 3년 동안 단 하루도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망했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식? 주식. 주식을 또 했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잘 나가다 보면은 딴짓 하거든. 그럴 때 조심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특히 사행성 하면 안 돼. 우리 사회에서는 참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주식으로 인생이 좋아질 일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 집도 망한 거야. 경매를 하면서도 주식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또 그 경매를 하시겠다고 또 상담 받으신 분들이 주식을 또 안 해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벌어서 온 사람은 없고 없어. 네, 제 주변에도 항상 주식에 모두들 관심을 가 있어요. 예. 근데도 벌어서 망하는데 또 하잖아. 하잖아. 나 주식에서 돈 벌었는데 이제 경매 좀 해보려고요. 이 얘기는 없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손해 났습니다. 해가지고 주식을 하기 위해서 네. 돈을 버는. 근데 주식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한 사람 부동산 못 탔나? 못하죠. 말할 길을 못 알아들어. 부동산에는 부동산의 맞춤형 사고 마인드가 필요하거든. 초기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많아요. 네, 상담자 중에 네. 저를 앉혀놓고 주식 강의. 그런 놈이 있었어? 처음에 상의 드렸을 때 초창기에 그 혹시 그 백화점? 예. 꼭 찾아가는 그 상담할 때 네, 그 사무실에 그 누가 주식만 강의 네, 찾아갔는데 아니, 그니까, 선생을 모셔놓고 그 선생한테 자기가 하는 주식 강의를 했대.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주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했었죠. 하면 안 돼. 그러게 살다 죽게 놔둬. 방해야. 그거는 방해야. 자, 인생을 간섭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사회가 또 어떤 적이 있는지 몰라도 참 주식은 뭘 안 해요. 사회에서 뭐 다른 저기 같은 것은 제재를 많이 하면서 이 주식으로 인생 이렇게 흔들리고 또 많이 손해 나도 뭐 눈만 뜨면 뉴스 끝에는 늘 주식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 보면 투자할 데는 없고 늘 지금 돈 갈 데가 없어. 우리가 하니까는
마땅히 할 것은 없으니까 이제 주식이라도 없지, 해봐야 진짜.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튀어보지 대출은 많이 나오고 금리는 싼데 은행에 넣어놓을 돈은 없고 부동산은 불경기고 뭔가를 볼 좀 데가 해야 없어.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먹어보겠다고 이제 투자하는 심정으로 해보는데 사실 굳이 결과가 안 좋으니까 굳이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잊어버려도 될 만한 돈 그래야죠. 그걸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가치 투자 쪽으로 나가서 길게 봐야지. 예. 그 외에 투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개미들 입장에서는 또 택도 없어. 뭐 주식으로 뭐 단 한 명도 돈 안 벌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수가 다 이제 안 되니까 안 돼. 네. 100억을 그게- 벌었다라고 퉁치는 애들도 몇 년 지나면 또 가난해져. 원래 주식이 그래. 그래서 내 주변에도 이제 되는 사람은 있지. 안철수. 그러니까 주식의 최상위에 있는 즉 회사의 사장들은 되지. 그렇죠. 되지. 뭐 삼성전자 주식 가진 그 대주주. 이런 사람들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갖는 거거든. 그래서 주가가 뭐 폭락을 해서 수천억이 날려도 안 팔아. 그걸 경영권을 날리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다 보면 잘 또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극소수만 되지. 우리는 이제 투자자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여간 지금 이 아산 스파비스 같은 경우는 그 청취자분들은 아셔야 될 게 제가 관심을 6개월 전부터 갖고 있었고, 조사를 한 달 보름 동안 했고요. 그 아산 시내에 있는 모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스파비스 내에 있는 모텔에 대한 전수조사, 매매, 최근 3년, 4년 동안에 매매된 사례, 그 다음에, 곳곳에 매출에 대한 거, 모든 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냥 대충 들어가지 않죠. 대충, 빌라 정도는 대충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시세 조사와 분석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낙찰한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죠. 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 전략도 짜야 되잖아요. 직접 운영을 또 해야 되고 네, 해야 시나리오 돼요. 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산 지금 소금 모텔에 직원 모집도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 하고 있죠. 저기 하나 들어왔다가, 네. 내가 그 아산 그 시내에 있는 산업체 현황과 그 다음에 아산 시내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대학이죠. 네. 대학교 명칭, 학과 수, 과별로 이렇게 배치하고 조사하라 그랬더니 하루 있다가 나갔다. 너무 많은 업무를 채용 기준이 주셨나요? 어떻게 됩니까? 채용 기준은 이 아산 소금 모텔은 우리가 이제 모텔에 있는 그냥 조바 수준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공경매사협회에 앞으로는 이제 이 모텔 말고도 남해안, 제주도, 설악산 이쪽에도 한 서너 개 이상의 어떤 체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의 놀이터와 휴양지를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직원으로서 어떤 모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텔리어죠. 그런 정도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도전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냥 얘네는 딱 보니까 하루 딱 가르쳤더니 도망을 가는 게 얘네는 딱 그거야.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모텔 조바 있잖아. 운전 차나 좀 빼주고 청소나 하는 뭐 그 수준 애들이 이제 대부분 요즘 젊은 애들이 머리를 안 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텔을 할 거면 지나가는 내 입장에서 내가 이 10년 만에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나보고 들어오게끔만 기다릴까요? 아니죠. 당연히 객실 판촉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판촉을 하려면 판촉의 대상인 천안 아산 지역의 시장을 조사해야죠. 그래서 컨택이 이루어지게끔 마케팅을 퍼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전략을 짜줘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하루 딱 하더니 그냥 지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했나 봐요. 다 그래. 머리 안 써. 요즘 사람들 머리 안 쓰고 요즘에 보세요.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순전히 머리 싸움이라고. 머리만 똑똑하면 돈 벌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매도 보면은 물건이 요즘 없어요. 경쟁이 치열해요. 뭘 봐야 될지 몰라요. 그거는 그 수준에서 안 보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좀 더 지혜롭고 깊이 파면은 천지가 구멍이야. 그렇잖아. 왜 싸움 못한 애들이 이렇게 상대가 주먹 쥐고 있으면은 허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지만 고수가 볼 때는 어디든 때려도 될 것 같아. 그런 거요. 고수가 보면 어디가 봐도 허점이야. 근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응. 고수는 가만히 있어도
못 들어오지. 못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그게 딱 기도라는 게 있어. 기세죠.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기세라는 게 딱 있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게 있어. 그건 운동해보면 알아. 해보면 우리는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때려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폼을 딱 잡고 있으면 모션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액션을 탁 때릴 것처럼 하고 발이 들어갈 것처럼 싹 한번 해줘. 그러면 얘가 여기서 움찔하면서 깨진다고 균형이 그때 들어가는 거야.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완벽해 보여. 근데 균형이 깨지는 순간 손발이 어지러워져. 꼬인다고.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럼. 일단은 우리 소금 모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준 전문가 맞습니다라는 이 아주 몹쓸 친구가 있는데, 솔직히 그래요. 의견은 달라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의를 좀 갖춰줬다면은 또 나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봐요. 그렇죠. 왜냐면 그것도 뭐, 한 1시간 이상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입에서는 뭐 육두문자 나가는데 이것도 많이 보는데 내 성격 드러내면 안 될 것 같고 막 미치겠는 거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근데 또 끝날 땐 또 뭐 친구야 어쩌고 하니까 더 분노가 끓은 거야. 네.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꼭 그럴 것만은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뭐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가르치면은 경매 초보반 정도에서는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마인드를 좀 교정만 하면 뭐 굳이 또 이렇게 사도에 빠지게 안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시세 조사 분석법 정도는 가르쳐서 배우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요. 네. 뭐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잖아. 예의는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 그렇죠. 이 방송을 아마 주워 들을 건데 예의는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뭐 일부러 영업 방해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죄가 되는 거고 손해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 그죠? 요 정도까지는 다 수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인테리어 얘기랑 뭐 이런 어제 팟빵에 아주 난전이 벌어졌어요.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 길어져. 얘기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니까 또. 아마 제 글만 보고 이게 뭔 일이야 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야. 그렇죠. 예. 이 얘기는 한 5분, 10분만 하려고 네. 했는데, 좀 많이 했네요. 지나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네. 또 오해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게, 임대사업자 네. 등록에 관련돼서 하기로 했었는데 네. 대전 사장님께서 그때도 그 방송에서 네. 올라온 길에 이제 전화 통화로 그렇게 녹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었죠. 예, 지금 오늘 또 좀 올라오지 못하게 돼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주제가 그거죠. 법원 경매 투자 포인트는 임대 사업이다의 이제 2부죠. 네. 우리 2부 순서인데. 정말 요즘같이 매매가 순조롭게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임대 소득을 노리는 게 맞아요. 더더군다나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월세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전세가 빚의 속도로 사라진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러고 맞죠. 전세가 거의 상당히, 좀 네, 없었죠. 이건 대세입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세예요, 대세. 전세권은 지구상에 한국만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전 세계에서도 전세라는 제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아예 그런 전세라는 얘기가 이제 옛말이 될 수도 사라지죠. 있는 네. 지금 거의 이제 그런 거 기사로 많이 되고 나오잖아요. 있어요. 사라지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 그러니까 임대 위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예. 원래 이제 전세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전세금을 주고 집을 빌려 쓰는 건데 무이자로 빌려 쓰는 거죠. 그럼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목돈으로 자기가 사업에도 쓰고 당시에는 은행 금리가 셌어. 굉장히 셌죠. 은행이 6%도 준 적 있어요. 그때는 뭐 옛날 기억으로는 1억 넣어놓으면 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받아서 생활비 하고 산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네. 저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가 요즘 한 나오고 1.5니까 10억 넣어도 1년에 1,500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초입인데 10억을 해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없어져 버린 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또
이걸 가지고 뭐 내년에는 또 막 봐봐 부동산 폭락론자들은 내년에 금리 미국도 올린다더라 이래. 네. 양적 완화 종료.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삼성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3년 있다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국동 씨 네. 지금 떡볶이 장사를 열 거야. 근데 지금부터 3년간은 잘 돼. 3년 있다 망해. 어? 근데 그 사이에 1억 벌러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해야지. 해가지고 경매해야죠. 3년 있다 망해도 3년 안에 1억 벌면 하는 거 아니야? 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고 점을 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보다 올라서 뭐 하기 전까지는 돈을 벌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경매를 좀 하다 보면 경매는 경기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오르면 오른 대로 벌 수 있고 당연하지.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이제 시장이 호황인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는 일반 시세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세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경매는 뭐 떨어지면은 더 싸게 사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르면 오른 대로 또 사놓은 것이 또 오르니까 또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내리고 오르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그 신경 그러니까 경매도 뭣도 아닌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거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실체를 모르니까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또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하락기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구사하고 있고 또 이제 비관론자들은 아직도 바닥은 멀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애들 보면 종말론자들 같아. 99년 때 기억나요? 네. 그 다미성 교회 나오고 걔네가 잘 다니는 직장도 때려치고 막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포기하고 살았잖아. 네. 왜? 종말이 올 건데 뭐하러 직장 생활하냐 이거야. 돈 벌고. 그러니까 얘네도 그 부동산이 폭락이 될 거니까 전세 사르래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옛날부터는 투자를 안 해봤지만은 옛날 그런 사례를 보면은 그 막 이렇게 더 이상 부동산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때 투자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늘 벌었거든요. 그랬죠. 항상 배중에 반대로 가야 돼. 그렇죠. 뭐 국가 경제가 뭐 어떻게 이제 그때도 흔들렸다고 했을 때도 당연하지. 아니 그때도 50년대, 또 60년대도 했거든요. 살았는데 뭐 지금 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하다못해 주식 같은 경우도 완전히 주식이 그때는 완전히 반토막 나 그렇지, 이상 그렇지. 떨어져 버릴 때도 그때 산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 산 거기에서도 사람 돈 벌었지. 조금 벌었는데 그때 당시 각자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누가 사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산 사람은 나도 영원히 IMF 때 주식을 좀 살 걸 그랬나 봐. 나는 그때 너무 애기였었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뭐 경매 시장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맞아요. 완벽한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동산이 우리는 한국이 그 개발도상국이었죠. 네.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각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집가 상승이 우리 민족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 곧 상승이 어떤 본질적 특징인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 또는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 월세 소득, 임대 소득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르는 걸 기대해서 사는 것보다는 현재 가치를 이용한다는 게 더 맞고. 그렇죠. 수익. 네, 맞죠. 그런데 그거를 임대소득을 위해서 현 시가대로 살 게 아니고 우리는 싸게 사서 임대를 놓으면 된다. 그게 경매의 매력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작년 말에 그 전년 대비 매입 그 임대 사업자 수가 네. 50%나 증가했어요. 엄청 늘었네. 네. 그 6만 한 8천여 명. 생각보다 많이 증가. 대단하죠. 네. 그리고 그 정도라고는 생각 못 이제 했는데. 임대로 살고 있는 가구 수가 32만 6천 명. 6천 늘었어요? 네, 6천 가구. 그만큼 전세가 줄었다는 얘기구나. 18% 늘었네. 전세가 그 표로 지금 전환율이 굉장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한정적인데 전세는 사라지면은 결국은 가처분 소득은 줄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소비가 당분간은 위축될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안 높여주면 집주인은 월세 선호밖에 없어. 네. 방법이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더 죽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때 계속 그렇게 안 사고 미루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는 게 낫지. 왜냐면은 월세 주는 것보다 이자 주는 게 더 싸니까. 사실 요즘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돌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어요. 근데 이 바보들은 또 안 사. 현찰을 갖고 싶어 하고. 네. 근데 물가. 집은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잘 안 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1억이라는 가치가 좀 이따 전기세, 수도세, 담배값 올랐잖아. 돈의 가치가 추락해요. 그러니까 1억 가치가 내년에는 9,900만 원밖에 안 되고. 떨어질 수밖에. 그럼요, 떨어지죠. 버스도 오르고 전기도 오르는데. 예전만 해도 뭐 1억 하면은 정말 대단한 돈이었는데 지금은 1억 하면 뭐 어디 뭐 100만 원 얘기하는 건지 1000만 원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의식주 해결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 하나 사놓으면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뭐 그렇지.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될 건데 맞아요. 안 사고 나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근데 나는 내가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구석기 시대에도 동굴 한 채 있는 놈이 왕족이고 그래. 내가 몇 번 그랬잖아. 입도 안 돌아가고 건강하고 편하게 잘 잤으니까 활동적이고 사냥도 더 잘하고 그렇죠. 추운 데서 이슬 맞고 잔 놈은 비실비실하니까 정말 좋다고. 사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살 능력이 된 사람들은 사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정말로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해당 사항은 아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임대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집이 여러 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사업한다는 말은 여러 채를 두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전에 그 10채 이하로는 임대 사업자를 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있었거든요. 많이 네. 어. 많은 집이 있어야지 음. 임대 사업자를 내면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음. 한 10채 이하는 별 소득이 없고 혜택이 없고 한 20채 이상 돼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채수로 구별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현행 임대 사업에 대한 어떤 혜택, 그다음 등록,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야 그때 우리 그 결론적으로 그러면 몇 채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일 때 임대 사업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걸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임대 사업에 대해서 뭐 절차를 알기 전에 우선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서진 씨가 혜택 부분을 조금 좀 조사를 했나요?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고 계세요. 나 원두커피 한 잔 뽑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다 아시다시피 재산세,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5년 이상 임대 시에 면제가 되고 6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25%까지 감면이 되는 이 조건은 이제 신규 분양 주택에 하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약 1%가 부과가 되고요. 취득세가 9억 이하일 경우에는 2%, 그다음에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가 부과가 되죠. 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5년 이상 돼야지 면제죠. 그렇죠. 보통 기준이 5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럴 때 재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50%가 감면이 되죠.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예전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6, 3, 18이니까 약 18평에 준하는 방이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25%까지 감면이 되는 어떤 게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네, 재산세? 네, 재산세 85제곱미터가 이제 25%. 85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83, 24니까 24, 5평 정도 되나요? 그게 85가 그거 아니야? 25.7평짜리 그 서민형 그건가? 80. 85 곱하기 0.302로 하면 됩니다. 85 곱하기 0.30225는 25.7평. 이게 이제 요거 기준으로 서민형이냐 아니냐를 나누고 또 아마 가장 초소형이 10평인가 그 남짓된 게 있을걸요?
혜택 기준에 있지 않아요? 뭐 취등록세 전액 면제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40제곱미터. 40. 네. 40제곱미터 이하. 그만 면제. 12평 아래. 그렇죠. 네. 그 작은 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산세가 면제인 거예요? 네, 재산세. 면제가 근데 되는 보면은 나는 그거를 옛날에도 우스웠던 게 나는 이자를 10%도 썼단 말이에요. 10%도 쓴 입장에서 무슨 재산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저도 얼마 이제 할까요? 40제곱미터 이하짜리 하나 있는데 네, 얼마? 재산세가 몇만 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면제해 주는 게 땡기냐고. 난 옛날부터 이런 거 보고 뭐 장난하나 그랬어. 네. 아니 그 몇만 원 까준다고 하라는 게 말이 돼? 예, 한 진짜 돈 빼면 몇 배 깎아줘야지. 그래서 이제 득실을 따져보고 자기 채수 그다음에 상황, 현황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전액 면제가 최초 한 건만이에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40제곱미터면은 계속 개수가 늘어나도 면제인 거예요. 자료는 없는데 아마도 40제곱미터 이하는 여러 채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채? 싶어요. 예. 작은 것들이 여러 짠돌이 개인데. 국가가 해줄 것 같아? 나는 봐서는 한 번만 해줄 것 같아. 최초 한 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10채면 10채를 다 면제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국가잖아. 네, 나는 해줄 것 나는 같은데요. 해줘. 나는 해줄 것 같아. 그냥 나도 해주고 아, 싶은데. 해줘. 뭐 그거 몇 푼 된다고 깎아주지.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막 수십만 채 되면은 이거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연간 소득 몇 억씩이 땡겨지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아니, 면제 근데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작은 것들만 이렇게 사서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없지. 예. 그 작은 거 안 사. 예, 웬만하면 없으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작은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25.7평은 85제곱미터짜리는 면제가 뭐예요? 그것도 취등록세 전액 면제 아니지? 그 25%인 거 아니야? 25%. 25%. 아. 예, 60제곱미터가. 봐봐, 그러니까 50%고요. 40제곱을 전액 면제해줘서 6만 원 깎아주나? 25.7평을 한 20만 원인데 25% 깎아주면 비슷비슷해. 맞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혜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뭐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 특별한 면적 기준보다는 예. 3억 원 이하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네, 예. 세 가구 이상 임대 시 20% 감면. 또 5년 그 이상 무슨 예를 한번 들어줘봐요. 경우잖아요. 3억 원이 매출이 안 넘었을 때. 가구 주택 시가, 기준 시가. 아, 시가. 시가가. 8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 그럼 시가니까 이제 좀 실거래가는 조금 더 높아도 한 4억. 그러면 이제 그 3억 이하짜리가 어땠다고요? 이제 세 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 네. 그러면 보면 되겠네요. 상업소득세죠? 그죠? 그렇죠. 법인세 같은 거요? 소득세는 몇 프로일까? 법인세가 싸잖아. 2억 이하는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이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소득세는 아마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아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많지는 않죠. 네. 어차피 혜택은 주는 거 보면 예. 다 미미하게 뭐, 음.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미미하게 줄까요? 우리나라 경제 살림을 또 잘 꾸려가려면, 예, 음. 줄 때는 조금 주고, 올릴 걷어들 때는, 때는 많이 거침없이 좀 거침없이. 걷어줘야, 어. 좀 살림을 하려면 좀. 그래야 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면, 또 음. 선심성 또 뭐 또 나오다가, 또 금방 또 규제를 또 저기 해서, 바꾸게 하고. 지금 이거 임대사업 등록 이렇게 이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옛날 자료와 또 그 완화되는 자료들이 예, 계속해서 이렇게 그쵸.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혜택으로는 세제 혜택은 그거예요? 재산세하고 소득세 예. 두 가지밖에 없나요? 그렇죠. 양도세 없어요, 양도세? 양도세. 양도세는 지금 뭐 팔았을 때 뭐 덜어주는 거 임대 사업자 거주하는 그 기존 주택 1호에 대해서 음. 3년 이상 보유하고 또 9억 이하인 경우에 또 이렇게 1세대 1주택까지 또 양도세 비과세 이렇게 드는 건데 요즘에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되잖아. 네. 맞죠? 네. 근데 그거 3년도 혹시 최근 거예요? 어때요? 지금도 또 이게 또 그 완화됐는지 또 뭐 규정이 바뀌었는지 하도 지금, 예, 원래 자주 바뀌다 세법하고 보니까 건축법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바뀐대. 이제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서 네. 예, 의무 임대 기간 5년 이상 15% 이상 이제 공제한다고 했는데 15%는 뭐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미미하지. 예.
그리고 뭐 양도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넘어 양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15%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에 5년 있다 팔아라. 그러면 좀 깎아줄게 이건가? 근데 뭐 그 전에 팔고 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뭐 15%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지. 15% 할인 공제 15%면 받기 위해서 얼마까? 5년 동안 세금 한 1,000만 원 내면 150 깎아준다는 얘기인가? 네. 그러면은 한 3년 먼저 팔아도 차라리 150 내는 게 낫지 않아? 만약에 어떤 이 양도 이제 부동산 거래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자 당사자들 나누기지만 좀 깎아 달라고 하면은 뭐 금액이 이제 작은 거는 뭐 많이 포기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몇백에서 몇천까지 이렇게 깎을 수 있는 부분이라 뭐 이거 150 정도 가지고는 그러네. 흥정하면서 또 디스카운트 할 수 있잖아. 1억짜리 거래하면은 뭐 2, 300을 깎아서 500을 깎아주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150 할인에 대해서 흔들릴 일이 없죠. 그래서 우연찮게 그 5년 지나서 딱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거라도 감당하겠지만 4년째에 더 많은 수익을 양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면 전혀 뭐 관계가 없는 이미 김국동 지사장을 국회로 보내야 되거든. 그럼 이런 법은 안 만들 거 아니야. 저는 안 만들죠. 부동산을 판매 경험이 있어 보면 이런 법 안 만들죠. 비현실적이야. 대신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의 어떤 그 시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을 때를 감안했을 때,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하는 쪽도 괜찮다. 그런 생각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진 씨가 봤을 때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주는 거 별로 없잖아. 네. 우리를 임대 사업자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월세 선진화 방안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조지려고 작정을 한 거거든. 해유책이 안 되면 강제로 조지는 거잖아. 네. 안 되니까 그래도 그 완화를 많이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게 보면 이 정책을 세운 실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대 사업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듣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이론적인 거죠. 응. 한두 번 돈을 벌어본 입장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야, 어떻게 하면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냐라고 말을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냥 의무 보유기간 1년 6개월 합시다. 1년 6개월 하고, 취등록세 탁 반 50% 깎아주면, 안 할 놈이 어딨냐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서 벗어나게 걸리면, 딱 벌금보다는, 추징금 형태로 걷어들이면, 활성화 100% 돼. 100% 돼, 100%.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뭐를 할 때, 뭐 현장에 있는 사람 직접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고 전문가 또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또, 소설 써봐야. 너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바쁘고 정치에 여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논의라고 바쁘지.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뭐 타겟이 되는 거야. 요 정도로 타겟되면 죽을 놈 많어 지금 바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야. 그러니까 또 강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맞아.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서진 씨가 봤을 때, 네. 자 우리 교육생이 물어봐요. 우리 또 팟빵 청취자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질문자가 돼볼게요. 제가 이제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임대 사업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청취자분이 있으셨어요. 네. 앞으로 계속 경매로, 채수를 늘려가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거는 이제 회장님께서 늘 하시는 게, 채수를 늘려갈수록 그만큼 세금도 많아질 것인데 당연히 그만큼 임대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 그렇죠. 그만큼 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어떤 시세 차익이 작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 해서 매입 임대사업자 그 수가 6만 한 8천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부분이 그 소규모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매입 임대네요. 네, 그렇죠. 예. 매입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는 거예요. 전년 대비 한 50% 정도까지. 그래서 채수가 한 10채 내외로 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것도 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안 팔 거라면 그렇죠. 노후를 오래 갈 거라면 오래 갈 거라면 오래 갈 거라면 그리고 시세 차익이 좀 크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러나 그 중에 자신이 이제 경매로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건 시세 차익이 크다 몇 년 안에 되겠다라고 해서 단기간 또 시세 차익을 노려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또 그 소소한 혜택을 보면서까지 또 등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여러 채 한번 사보기도 하고요. 경매로. 근데 이제 다가구 다주택 중과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한 5채, 6채 이 정도까지는 좀 작다고 보거든요. 네. 그 정도라면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다가 자기 그 현 수준에서 5채 이상 넘어가면서 상황이 앞으로도 더 늘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면 임대 사업 쪽을 다시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된다. 앞으로 그러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여기는 좀 정체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라든지 그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한번 다시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정하지 마시고 처음에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수가 늘어났을 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결정을 하면은 더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 옛날에는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아 먹어도 세금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노출이 좀 되죠. 네. 그리고 노출이 살살 되고 있고 정부가 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엔 더 조일 거고 내후년엔 더 조일 거고 내내후년엔 더 조일 거야.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몇 채를 보유한다고 해서 사업자를 안 내는 방법을 쓰기에는 리스크는 솔직히 있어요. 있죠. 지금의 흐름으로서 흐름이 딱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또 채수를 늘려가는. 그렇죠. 늘려간다면 더더군다나 사업자를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 그렇죠. 늘려간다면. 네. 그러니까 항상 근데 임대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사람들 치고 집을 산 놈을 못 봤어. 내가 먼저 묻더라고.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물어. 그래서 좀 하다가 뭘 필요성을 느끼면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어본 질의는 전혀 관계없이 질문한 것은 걱정이 아니고 더 많다는 거야. 걱정이 더 많은 거야. 한 채, 두 채 정도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임대 사업자를 내에서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작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는 뜻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이 사겠다는 관심이 거기 마음에서는 먼저 딱 우리가 시세 조사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이 처음에 질문하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있어요. 맞잖아. 그렇죠. 질문을 딱 예를 들면 비싼 냉장고가 딱 하나 있어. 한 500짜리 냉장고가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딱 처음에 묻고요. 이건 냉동 잘 돼. 어떤 기능이 있길래 이렇게 500만 원씩 해요? 그러면 기능에 관심이 있으면 얘는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거 얼마예요? 를 먼저 물으면 가격에 관심이 있는 거야. 가진 돈이 얼마 없으니.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수강생이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를 묻는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이 세금에 대한 걱정이 더 심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보다는 세금 걱정을 더 하는 거거든. 세금 내봐야 얼마 내겠어. 지가 한 개 해봐야 1년에 500만 원 월세 수익 보겠어. 한 채에 40만 원 벌어도. 그럼 500만 원 가지고 본인이 사업자니까 사업자 신고해놨던 주소지 있죠? 네. 그럼 잘 생각해봐.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임대 사업을 어디 이상한 사무실이죠. 아니면 자기 집에다 사무실을 내더라도 자기가 활동비하고 밥 먹고 카드 비용을 경비 쪽으로 털어버리면 500만 원의 임대 소득이 있어도 세금은 10,000원도 안 내.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한 채, 두 채 가지고 내는 세금은 연간 1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연간 임대 소득이 난다고 1,000만 원 벌었다 칩시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이제 월 한 100만 원꼴로 임대 사업이 돼요. 그러면 30만 원짜리 집이 세 채라고 쳐. 그래도 자기 월급 2천 가져갔다고 마이너스야. 그럼 세금 낼 거 없어. 그렇죠. 그 자기 차량 유지비랑 뭐 밥값하고 해서 또는 뭐 격리 아가씨 한 80짜리 줬다 그러면 더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여기 기사 나온 거 보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월세 1,000만 원 수입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임대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당연하지. 네, 없어요. 1,000만 원 벌어도 세금이 없는데 그러면 뭘 꼴랑 한 채 두 채 그러니까 가지고 걱정이야. 임대 사업을 하면은 뭐 세금 많이 낸다 이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인데 예, 이 그렇게 방송을 큰, 듣고는 좀 걱정이 예. 나아지겠죠. 이제 자기가 집을 늘려간다고 치면은 그런 세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방법이 있어. 절세하는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셔야 되는 거지. 굳이 또 그리고 이제 채수를 좀 작게 가고 굳이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세대 혜택으로 주어지는 금액 그리고 그걸 5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 거기다가 건보료가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 네. 요거를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보료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집을 서너 채를 월세를 받으면 건보료가 오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건보료가 오르질 않죠. 그렇죠. 자기가 직장을 그렇죠. 다니니까. 다니니까. 네. 네. 근데 직장을 안 다니는 주부라 아니면 전업 경매인이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집은 많이 가졌는데 그 사업자 뭐라고 해야 등록을 되나? 안 하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등록을 해버리면 등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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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보료를 생각을 해야겠죠. 부담을 근데 해야겠죠. 사업자를 내면은 어찌됐든 건보료는 좀 안 내는 것보다는 좀 싸지 않나요? 안 내는 것보다 보통 지역 의료보험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이 훨씬 지역은 비싸죠.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내야 건보료가 절감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직업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 맞죠? 네. 오히려 또 그 사업 소득세는 까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비로 떠들고 네. 뭐 집을 수선하게 되면 수선비도 다 경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많은 돈이 안 나가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임대 소득세가 커서 힘들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봐야 돼요. 애진간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임대 사업을 내도 된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대세가 또 그리 사회적인 돼가니까. 흐름이 그쪽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대세라고 말씀이 나온 김에 네. 그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보통 그 정부에서 한 해 55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 그래요. 정부에서. 네, 우리나라에 한 7배 정도 되죠. 평균 한 방 4개 정도가 월 30만 원이랍니다. 싸다. 네. 그리고 그 보증금이 없어요. 대박이네. 그치. 외국은 원래 1년치, 2년치를 임대료를 한 번에 걷어버리죠. 네. 보증금을 안 줘요. 네. 그래서 그 평균 거주 기간이 한 세대가 한 12년 정도. 한 집에서. 네, 12년 이상. 완전 정착이 된 케이스네.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뭐 항상 선진국들 이렇게 보고 따라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너무 못 미치고 있으니까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세제 혜택을 뭐 이렇게 줬고, 그러면 근데도 아까 이제 마음속에 남는 의문 중에 하나는 대세는 임대 사업을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도 아까 보면은 우리 서진 씨 얘기처럼 장기적으로 갈 곳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면은 임대 사업을 주로 선택 한번 해볼 만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입했을 때 시세를 한 1, 2억 싸게 샀어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 게 낫다라는 거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장기적으로 유지하려고 매입했던 거 아니면은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또 이렇게 그 뭐 1년 안 돼서나 뭐 2년 만에 이렇게 팔릴 수도 있는데 그 시세 차익이 클 경우에는 또 매매하는 쪽이 더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낫거든요. 근데 임대 상황에 사업을 따라서. 해서 정말로 내가 네, 5년을 묶여버리는- 갖고 있는데 3년쯤 돼서 돈이 너무 필요해. 그럼 있는 거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긴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누가 사겠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안 못 됩니다. 사죠. 저 네, 5년 못 사죠. 갖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돼요? 파는 활로가 하나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그게 그게 이제 매입자도
임대 사업자여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네. 내가 3년을 보유했으면 매입자인 임대사업자가 2년간을 보유하고 팔 놈이어야 해. 자,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잘.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팔아야 돼. 그럼 내가 몰래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진 씨? 뭐 과태료 물어야 되죠. 과태료 물.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는. 예전에는 그나마 또 완화됐죠. 그렇죠. 2년 네, 이하 옛날엔 벌금도 있고 막 징역도 그랬어요. 있었어요. 징역도 있었어? 네, 아. 2년 이하 징역. 아니 무슨 사업하다가 내가 내 집 팔았는데 그게 벌금 낼 일이야?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그런 사정이 생기기 사정이 생길 수 마련인데 당연히 있으니까. 생기죠. 뭐 임대 사업 하다가 진역가게 생겼고 뭐 그렇지. 수천만 원 벌금 낸다고 하면 이건 뭐 누가 임대 사업을 하냐고. 임대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건 6만 원 깎아주고 뭐 하면은 징역하고. 10만 원. 범죄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진역한다는 요런 거를 얘기예요.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 궁금하잖아. 저도 아주 궁금해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게 참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 같아도 이게 탈출구가 없네. 그런 얘기들이 그 임대 사업 등록 요건에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예. 임대 의무 기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 뭐라고 5년 이상 있어요? 임대해야 하며 개인 사유로 또 등록이나 취소 처리를 할 수 없다. 개인 사유로는 예, 등록 개인, 취소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완화된 게 부득이한 경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완화되고 있는데요. 공실률이 20% 경우나 재개발이나 1년간.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철거 있어요. 예정인 경우에. 아하. 그래서 이제 의무 임대 기간 매각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의 제 41조에 따라서 음흠. 예, 아까 말씀드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완화돼서 과태료로 좀 전환하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보니까 5년이라는 그거 참 거시기하다. 그좀 짧게 좀 가져야 되겠네요. 좀 자유롭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팔아야지. 그리고 해야지. 정이 팔면 네. 처음 살 때 줬던 혜택을 토해내라고 하면 되잖아. 그잖아. 그러면 토해내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난리야. 그래야 양성화가 되지. 너무 짠돌이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자도 팍팍 줘. 10%씩 줘도 괜찮아. 그치?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너무 짠돌이는 사람 못해. 더 완화를 해줘야죠. 완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정책을 세워가는 뭔가를 할 때는 제도를 만들 때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 싸움 하다가 음. 때 되면 그냥 몰아치기로 이렇게 통과시키고 막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그렇죠.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국가에서 조이는 방향으로 오긴 오니까 가긴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사고 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오래 가야 되겠다라고 잊어버리고 세나 받아야지라고 하는 건 사업자를 내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파는 쪽에 조금 방점을 좀 더 둘 것 같으면은 좀 사업자는 그걸 사업자 그 등록 대상에 그걸 좀 빼고 일반으로. 좀 그런 식으로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눈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책을 만들면서 이제 한 번 만들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수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거 보면은 한 번, 두 번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바꿔나가잖아요. 부동산 저기에도. 그쵸. 예, 끊임없이. 다 이렇게 비전문가들이라서 그래. 그래서 한번 자료나 이렇게 뽑아놓고 아니면은 그런 제도를 기억해 놓으면 어느 순간 또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 바뀌었어? 아니면 완화됐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럼. 조항을 다시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찾아보는 것이지 암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입장은 암기를 해버려도 또 얼마 있다가 또 어떻게 바뀔지 금방 모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또 국동 씨가 네. 했죠. 그 임대주택을 우리가 일단 이제 정책은 나왔어. 절차도 나왔고 혜택도 나왔고 할지 말지에 대한 방향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를 해드렸어. 자 그러면은 집이 4채, 5채, 7채 됐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았어요. 임대 사업자라는 거는 세무서에 내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등록, 그 임대 조건, 뭐 이런 거는 신고는 또 관할 관청에 또 했죠. 네네. 구청이나 이런 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번거로운 거잖아. 따로따로 한 곳에 있겠어요. 해버리면 될 거를 사업자는 여기 가서 내고 등록자 신고는 예를 들면 봉천동에 있으면 봉천동에 내고. 물건지에 그쵸. 관한- 네. 남동구에 있으면 남동구청에 내고.
그러니까 요즘엔 어때요? 임대사업 등록은 거주지 시군청인데요. 네. 뭐 이제 이런 거 어디에서 신고를 하느냐 이렇게 좀 뭐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거든. 읍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치, 좀 복잡하니까. 딱 생각해 보면 시 아니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청 그 중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군, 구청인데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거주지 시군청이고요. 가셔서 주택과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예, 임대주택 사업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주택 사업 등록. 네. 근데 5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근데 딱 5일 돼서 뭐 급한 일 없으면은 뭐 5일 돼서 이렇게 딱 가시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이다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시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급 받으시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임대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안에 임대 사업자 거주지 물건지 전에는 거주지나 물건주지 거주지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물건지 하게 되죠. 예, 물건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건이 전국에 흩어져 오면 글로 매번 다녀야 되는 거야? 예, 원칙적으로는 그 보유주택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전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편의상 이게 사업주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임대 사업 등록이냐, 사업자 등록이냐, 이 등록증이냐, 이것은, 쉽게 구별하자면은, 끝에가 등록이냐, 사업자 등록증이냐에 따라서, 증으로 가면은 관할 세무서, 등록으로 가면은 시, 군, 군청, 주택가에 신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신고해야 되죠? 임대 사업자 등록은 관할시 군청 주택가고요. 그리고 사업 등록증 그것은 관할 세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대 조건도 신고하죠? 네, 임대 조건도 뭐 예를 들어 뭐 2,000에 100이다. 2,000에 100 신고해야 돼. 그거 가장 중요하죠. 네. 월세가 얼마인지 그렇지, 월세 알아야지 신고해야지. 부가세 납부가 돼야 되고. 근데 그랬다가 또 이렇게 다음 세입자가 바뀌면 또 신고를 해줘야 돼. 네. 그것도 전화로 신고하면 되는데 또 뭐 서류 줘야 되잖아. 얼마나 번거롭냐고. 사실 이 그래서 저도 번거로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기간도 5년이고 지금은 뭐 2년에서 뭐 벌금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그걸로도 이제 끝냈다고 마무리 지었다고 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도 뭔가 변화가 되면 또 들락날락 이것을 해야 되니까 참 번거롭다. 예, 이런 중에 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그럼 지금은 자기가 물건이 전국에 5군데가 있어도 한 군데 관청에서 다 그 다른 물건지에 대한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한 군데에서? 네네. 보유주택 관할 세무서든지 사업자 거주지 이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편의상 편할 대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물건지든지 그나마 좀 나아졌네요. 예, 그거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 보면 나름 바뀌는데 진짜 더디게 바뀐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논점은 다 만져본 것 같아. 그죠? 네네. 법원 경매 투자 포인트가 임대 사업이다. 이게 요즘 같은 기구에는 원래 이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은 참 대단히 재밌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참 시세 차익 많이 봤지만은 이 부동산의 매력 중에 하나는 한번 사놓으면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도 지가 쑥쑥 큰다라는 거죠. 나무랑 똑같아. 네. 나무도 보면은 놔두면은 지가 그냥 내가 물 안 줘도 비 맞고 뭐 하다 보면 지가 커. 그런 것처럼 이 집이라는 것도 크더라고. 그러다가 팔았을 때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국동시도 그 광주에서 다가구 하나에서 뭐 현금 1억 벌었다면서. 2억 벌었어? 좀 벌었습니다. 1억 버는 세금 신고 똑바로 안 했지. 솔직히. 세금 신고 제대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억 벌었나 보다. 이제 중요한 왜냐면 이 자리에서 저기 뭐 말씀 안 드려도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큐브에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니야, 그런 전에 것이지. 팟캐스트에서 너무 그냥 슬렁 지나갔어. 현금 1억을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겨우 드물어요. 그러면 좀 그걸 좀 자세하게 부풀릴 생각을 해야지. 저도 그 장기적으로 투자할 목적이었었는데 그 매매하는 매수를 하겠다고 문의가 와서 저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일찍 매매를 하는. 그럼 만약에 상황이 그거를 있었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내놨으면 영락없이 벌금 내지는 과태료를 아니, 내겠겠네? 그 절차에 5년 이상 또 그때도 그랬다면은 저도 못 팔지. 네, 못 파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 근데 애초에 저도 장기로 갈 생각으로 매입했던 건데 매수자가 나타나서 팔으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임대 사업이 그러면은 문제인 저도 거야. 그때 안 팔고 나는 더 기다리겠다가 하는 거와 임자 있을 때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을 때 매도하는 입장을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매도하는 쪽이 더 유리하겠다 해서 판 거거든요. 살 때부터 단기 매매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왜냐면 그게 월세 나오는 거였잖아. 월세도 그 원금을 제하고 17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매도하는 쪽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매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사실 그리고 아까 좀 하나 빠뜨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임대사업자 그 신청서 제출을 할 때 그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조건이면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어떤 게요?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돼? 네, 해야 되고. 좀 알아서 해줘야지. 요게 기간이 약 한 달. 또 그것도 한 달이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지 관할구청에다 신고를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요. 참 두고 보면 두고 볼수록 정말 짠돈이네. 받는 거는 그냥 안 준다. 본인이 그런 챙겨야 거네. 내주겠다. 이거죠. 네. 이제 세금 거둘 거 있으면은 신고를 안 해도 알아서 그냥 착착착 내라고 고지가 나오고 네. 그런 식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이건 좀 정책에 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임대사업의 허와실 논점 짚었고요. 임대사업의 혜택과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네. 전반부에서는 어떤 좀 시간이 우리가 좀 그 어제 있었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방송이 1시간 벌써 20분을 넘어가요. 그래도 이제 나름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길은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저의 생각으로는 그 개인 투자 성향과 개인 자본금이나 그런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 당시 이제 그 사회 정책이나 흐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주택이 이렇게 폐지된 상황에서 임대가 오를지 안 오를지 이런 걸 따져보기도 하겠지만은 한번 생각해보고 임대를 결정했다면 그 양도 목적인지 아니면 사용 수익 목적인지 투자 당시에 그 개인의 그런 면밀한 검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동씨 완전 전문가인데? 평소에 이렇게 이제 이쪽 방향 저도 그 사업자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어서 지금은 저도 그 여러 채를 갖고 있지만 지금 사업자를 안 낸 상태에서 앞으로 그 추이를 보면서 이제 더 매입할 단계가 되면 임대 사업을 내려고 간 마음을 갖고 있던 터라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저처럼 상가 사서 칸 딱딱 나눠가지고 그냥 월세 수입 딱 받아버리고 신고하든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업으로 쓰면 해버리면 돼. 저도 아직은 그렇게 해버립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아직 내지는 않았어요. 일반이죠.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채를 사보고 이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추이는 임대 사업자를 내는 추이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선택할 지금 지켜본다. 지켜본다. 지금은 조금 더 법이 좀 끌리면.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매매 사업을 냈죠. 임대 사업보다 포괄적이면서 팔지 말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업자가 매매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사업 안에 또 임대 사업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세무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저처럼 지금 아까 말한 절차 골치 아파서 나 같아도 안 해. 그런 거는
이제 현 제도 내에서는 매매 사업자로 저는 소화를 시키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 달 있다, 2달 있다 이거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대략 이런 흐름이고 이제 본인이 그 사업자를 내야 하는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그 절차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문의해보고 그게 더 정확하고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우리 1편, 2편 충분히 어느 정도 답이 좀 됐고요. 아마 그럼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한번 할까요, 우리가? 다음에 이거 어때요? 내가 1월 달에 그 베스트 12강 우리 알토란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우리 공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못했던 게 그거예요. 2015년 신년에 하는 그 부동산 이슈들. 최근에 그 부동산 세법도 많이 좀 바뀌었고, 이슈가 왜 부동산 3법 통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쵸?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2015년 동안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동산 뉴스. 1월 달에 나온 뉴스. 그러려면 우리가 작년도 2014년도에 있었던 부동산의 변화도 약간 공부를 좀 해오시는 거죠. 전반적인 흐름도 또 흐름하고 국가에서 내놓은 뭐 정책 있잖아. 9.1 정책, 뭔 정책, 뭔 정책. 작년만 해도 한 서너 번 했을 거야. 이제 그런 거하고. 구더기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년 초에 바뀐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공부시켜 드리는 거죠. 우리도 공부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3법의 변화만 딱 보고도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다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또 저렇다라고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매쟁이의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경매쟁이라면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인가 요렇게 논점을 끌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 김국동 지사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통 많이 바빴잖아요. 일일처리에.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진한데 뭐 홍보 한 말씀 하고 끝내세요. 한 50분 떠들었는 1시간 반 떠들었는데 홍보 기회 한 30초 정도는 줘야지 내가. 다시 한번 공개할 거고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이 자리에는 대전 그 우리 김광호 사장님하고 같이 김광호죠. 유광호 친구라며 친구라면서. 그래서 지금 구수한 그 우리 대전 사장님이 이렇게 목소리 못 들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녹음할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그 있는 PT들의 어떤 학습 진도는 어때요? 조용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살아 계신지 이렇게 전화하신 분이 있으면 역시 성실하게, 그렇게, 꾸준히 진행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한 2달 됐는데 거의 한 80%를 진행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그렇게. PT들, 우리 이제 강의장도 넓어졌으니까, PT들끼리 미팅도 좀 필요할까? 근데 그분들이 그럴까? PT를 하신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간대가 여건이 애매모호하구나. PT를 또 지방이 하려고 흩어져 있어. 그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이제 물론 그런 효과 PT에 대한 효과 때문에 하시지만 직장 다니면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교육 받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얽매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쟁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사장들하고 일정한 어떤 유대가 쌓여요.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야지. 안 만나지면 솔직히 멀어지더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하여간 우리 김국동 지사장은 아까 그 우리 예술회관역이죠? 그게 몇 호선이더라? 9호선 9호선? 아니야 9호선 나는 왜 자꾸 친구 성 몰라 자기 집 몰라 1호선 인천 1호선입니다. 인천 1호선 예술의 우리가 잠을 앉아서 이거 9번 출구 아까쯤 말씀드렸지만 지금 피곤하죠? 굉장히 저도 막 눈이 그냥 가네. 지금 녹음 시간도 1시간 반? 많이 막 우리는 3시간도 더 떠들 자신 있어. 그잖아. 우리 그 동생이 나한테 한 말이 형은 물에 빠지면은
입이 동동 뜨는 게 아니고, 머리가 엉덩이가 뜨고 입은 그 물고기하고 대화한다잖아. 그제? 네. 그렇대. 그래서 예술의 간역이죠. 네. 네, 우리 김국동 지사장에게 PT 관련해서 뭐 문의나 또는 어떤 경매 상담 같은 경우를 많이 해주십시오. 인천 지역에서는 뭐 충분하게 그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진 씨. 서진 씨는 오픈 날짜 어느 정도 감 잡았어요? 네, 4월 초로 지금 잡고 있고요. 4월 초? 네. 그리고 지금이 이제 2, 3, 2달 남았네? 네. 제가 2월, 1월 말 2월 중에 둘째가 나와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사실은 네. 봄에 3월 달에 준비를 하려다가 아마 이런저런 사정이 좀 있어서 4월로 잠깐 미뤘습니다. 그치. 그 인테리어 해도 보통 2, 30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측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방송 녹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이 많이 생기기 그럼, 때문에 바쁘면 변화가 오는 약간 날짜를 변경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바쁜 일정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공지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교육생분 저 힘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교육생이 있어. 2자야, 3자야? 3분인데 세 명이나 세 명이나 되는데 한 분은 최고위 네. 권리 분석을 잠시 미뤘어요. 1월 달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뵌 지 오래됐는데,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는 걸로 하시고, 용인에 계신 분이 있어요. 네. PT분이. 네. 굉장히 가장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에 바쁘셔서, 잠깐 주춤하고 있어요.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울산에 계신 이분은 제가 그 이름을 호명을 해줘야 돼. 누구? 그래야, 해달래? 그래야 에너지가 기운을 받기 때문에 우리 그래. 태훈 씨. 태훈. 네, 태훈 씨. 그때 그 부산에 잠깐 보셨죠? 부산에서. 봤나? 저랑 약간 닮았다. 나는 나한테 돈 안 주면 기억 안 해. 닮았다는 거. 그분이 한참 열심히 하다가 자기 관리가 조금 힘들다.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다. 나이는요? 다니기가 좀 힘들다. 나이. 30 지금 8인가? 38, 많이 먹었네. 그래도 한참 나이는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훈 씨 힘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씨 힘내요. 태훈 씨 힘내요. 태훈 씨 힘내세요. 근데 이름이 낯설다. 아니, 그니까, 아니, 이름이 익숙하다. 어째 들어본 것 같은데? 밥을 샀어? 밥은 제가 선생한테 밥도 대접 안 했어? 저 밥 먹었어요. 그랬어? 대구에 한번 갔을 때 음. 밥을 한번 사줬어요. 멋진데? 얘 울산 분이에요? 네. 나도 울산에 한 분 있어. 아마 내일 올라오기로 했을 거야. 네. 울산이 맞으신 것 같아요. 울산 지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월급 급여도 좀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있다 보면 이제 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생각하고 돈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이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울산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의가 한 번씩 그럼. 울산 쪽에서. 일단 울산에 오면은, 앞으로 이제 소금쟁이를 울산 소금쟁이들 만들면 거기서 좀 만나면은 각자 우리가 한번 내려가면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좀 친하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복 충전소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사장들도 그런 거 같이 간 사람 선별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은 유익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진행할 어떤 2015년의 부동산의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